모자장수처럼 미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이 1865년에 출판한 아동소설이자 영국 최고의 고전 중 하나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원전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접하고 대강이나마 스토리나 등장인물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951년 디즈니에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이 가장 유명한데, 이 작품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금발머리에 파란 원피스를 입은 앨리스의 이미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귀여운 소녀가 토끼굴을 통해 땅속에 숨겨져 있는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 온갖 특이한 등장인물들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하트 여왕을 만나 그녀가 주관하는 이상한 재판에서 증인이 되었다가 결국 카드 병정들에게 쫓기던 중 꿈에서 깨어난다는 아동 판타지의 정석과 같은 내용입니다.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주인공 앨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마도 미친 모자장수와 채쇼 고양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 속 등장인물 매드해터의 기원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소설이 출간된 19세기 말에 런던 근교에서 모자를 만드는 기술자들 사이에서 수은 중독 증상으로 인해 이상 행동이나 손떨림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모자장수처럼 미친이라는 관용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매드해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자관에서 루이스 캐럴이 만든 인물이라는 설입니다. 실제 영어 단어 중에는 해터스 쉐이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은 증기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손을 떨고 우울이나 불안, 복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모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었기에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까 싶으실 텐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남성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이 토베트였습니다. 멋을 아는 신사라면 응당 토베트 모자와 슈트를 갖춰 입고 다니는 것이었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모자를 많이 썼고, 이 모자를 만드는 재료로 펠트가 필요했습니다. 모자의 형태를 잡을 때 사용할 직물로서 적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펠트를 만드는 과정에 수은이 필요했습니다. 펠트를 만들려면 양모와 다른 섬유의 혼합을 위해 수분, 열, 압력을 가하여 문지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은을 사용했고, 수은의 유독성을 몰랐던 노동자들은 이때 나오는 증기를 고스란히 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덴버리 펠트 공장 역시 펠트 생산 공정에서 수은 증기를 쐬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이 공장 출신 노동자들이 손을 떠는 모습을 덴버리 쉐이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만성 수은 중독의 결과는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잘 알려지게 된 사건이 바로 1956년 일본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근처에 있던 공장에서 메틸 수은이 포함된 배수가 방류되었고, 그 배수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피해를 입은 환자가 2,000명이 넘었죠. 유기수은은 신경계를 침범하는데 처음에는 무기력증과 피로, 우울증 등을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발음 이상, 떨림, 운동실조, 혼돈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수개월 만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수은 중독 질환에 미나마타 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 병은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한 건강 문제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은 중독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신경계 증상들을 살펴보면
매드해터라는 등장인물이 수은 중독 증상을 앓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매드해터에 대한 분석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기원을 찾는 논문에 따르면 루이스 캐럴이 모티브로 삼은 대상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테오필루스 카터란 인물인데 모자를 쓰는 형태나 시간에 대한 강박이 실제 소설 속 매드해터와 닮았다고 합니다. 카터는 루이스 캐럴이 살던 동네인 옥스포드 근처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람을 깨우기 위해 침대를 기울여 버리는 기이한 알람 시계를 만든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드해터처럼 토베트를 약간 뒤로 기울여 쓰고 시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캐럴이 이 사람을 보고 매드해터를 상상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루이스 캐럴은 수은 중독 증상을 겪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후대의 산업의료나 신경계 질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매드해터와 수은 중독 간의 연관성을 찾아낸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수은 중독에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만든 듯한 장면이나 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애니메이션의 매드티파티에 나오는 연기는 모자 공장에서 나오는 수은 증기 같아 보이고 영화에 나온 매드해터의 붉은 머리카락은 질산 수은을 사용하여 약물을 압축하던 과정에서 붉게 변하게 되는 케러틴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매드해터가 왜 이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터스 쉐이크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모자 공장의 인부들이나 미나마타 병에 시달린 환자들이 고통받은 원인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렇게 질병의 원인, 특히 공해병이 원인이 되는 물질을 명확히 알았을 때는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자 공장 인부가 쐬고 있던 수은 증기 같은 종류의 무언가를 무지로 인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드해터는 이상한 나라에만 있어야 하니까요. 성냥팔이 소녀의 환상 1845년 12월에 처음 출판된 성냥팔이 소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에게 쫓기듯이 거리로 나와 성냥을 파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다 팔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으름장과 함께 쫓겨난 상태였죠. 그러나 그날따라 연말이라 정신이 없어서인지 성냥은 팔리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소녀는 성냥을 하나씩 켜면서 여러 가지 환영을 차례로 보게 됩니다. 자신은 먹어본 적 없는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만찬 식탁과 멋진 트리, 그리고 다정하셨지만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모습까지 말이죠. 그러다 결국은 할머니의 환영을 놓치기 싫어서 가지고 있던 성냥을 모두 켰더니 할머니가 소녀를 감싸며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소녀는 길거리에서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죽어 있었죠. 소녀의 주변에는 타버린 성냥개비들이 널려 있었고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안쓰러움을 느낀 시민들이 소녀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동화는 끝을 맺습니다. 추운 겨울에 성냥을 켜서 환상을 보다가 죽는 소녀의 이야기라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동화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난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소녀가 한겨울의 환상 속에서 사망하는 이야기는 현재의 시선으로 보면 아동학대 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니까요. 훌륭한 아동복지를 자랑하는 오늘날의 덴마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일 겁니다. 결말은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성냥팔이 소녀는 왜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사망 원인은 당연히 추운 날씨로 인한 동사 혹은 저체온증일 겁니다.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의 12월 평균 기온은 섭씨 1도에서 4도 사이인데요. 이런 날씨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소녀가 길거리를 배회했다면 저체온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정상 체온은 보통 섭씨 36.5도에서 37도인데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체온이 28도 이하로 떨어지면 반사 기능이 사라지고 호흡이 힘들며 몸이 붓고 폐에 출혈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한파가 오면 노숙자나 노약자들이 밤사이 사망하는 일이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 덴마크의 한겨울에 성냥팔이 소녀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커지죠. 또 하나의 가설은 백린 중독에 의한 사망입니다. 이는 원소기호 15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1669년 독일의 연금술사 헤닝 브란트가 은을 금으로 바꾸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헤닝 브란트는 자신의 소변을 모아 증발시키던 중 빛을 내는 신비한 물질을 발견하였고 그 물질을 보고 그리스어로 포스와 포러스의 두 단어를 합쳐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그리스어 포스포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뭔가 매우 연금술사다운 장면입니다. 이는 사람의 체내에도 존재하며 DNA와 아데노신삼인산이 대표적으로 인을 함유하는 생체 분자입니다. 이는 인체의 에너지원으로도 그리고 세포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이는 원자 배열에 따라 현재 성냥에 사용되는 정린이나 최근 반도체에 사용하려고 고려 중인 흑린처럼 매우 안정적인 것도 있으나 백린처럼 매우 불안정하여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백린은 불이 잘 붙고 독성 연기를 내뿜어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백린탄 혹은 소위탄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그 무기이죠. 워낙 살상력이 뛰어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잔인한 폭탄이어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폭탄이 아니어도 이는 독성 화합물을 만들기 쉬워 살충제를 만들 때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을 만드는 것에도 활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5년 옴진리교라는 단체가 일으킨 일본 도쿄 지하철 독극물 살포 사건에 사용된 살인가스였습니다. 이 살인가스는 중추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키는데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 지속적인 신경 흥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 및 부교감 자율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이러한 인의 특성을 볼 때 쉽게 불이 붙으며 휘발성이 높고 독성 연기를 내뿜는 백린은 참으로 위험천만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백린이 19세기 후반까지 성냥의 재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팔기 위해 가지고 다녔던 성냥이 바로 백린으로 만든 성냥이었던 것이죠. 실제 19세기 말 성냥 공장 노동자들은 백린에 의한 만성 중독 증상을 보였고 인이 쌓여 뼈가 괴사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턱뼈가 괴사하여 얼굴 모양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인에 의한 턱뼈 기형을 인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 공장에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성냥을 들고 다니며 팔기만 했다면 위와 같은 만성인 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화 속 이야기처럼 갑자기 다량의 백린 성냥을 피우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면 급성 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린의 급성 중독 증상은 구토나 혈변,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다가 수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동사가 아니어도 수시간 내에 성냥팔이 소녀가 사망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어쩌면 안데르센은 참혹한 급성인 중독 증상으로 죽어가는 소녀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환상 속에 잠드는 것으로 미화해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냥팔이 소녀는 동심을 지켜주는 동화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 낭만에 죽고 사는 기사 혹은 치매 환자. 스페인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불멸의 명작 돈키호테를 남겨 여전히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1605년 발표된 돈키호테는 최초의 근대소설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사도 문학을 풍자하기 위해 쓴 소설로 기사 계급의 몰락을 돈키호테라는 노인의 괴상한 횡각을 통해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은 스페인어 원서로 800쪽이 넘는 상당한 분량이지만 소설 전체의 핵심 줄거리는 기사 소설을 담독하다가 정신이 좀 나가버린 라만차에 사는 돈키호테라는 늙은 하급 귀족이 비쩍 마르고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배불뚝이 산초를 시종으로 삼아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물론 자신의 망상으로 만들어낸 완벽하고 고귀한 여성인 둘시네아 공주에게 경애를 바치고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용맹하게 달려드는 돈키호테의 기행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이 소설을 접했을 때는 참으로 어이없는 노인의 별난 행각이 나열되어 있어서 주인공인 돈키호테가 미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미친 척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름의 고뇌가 심한 사람이었던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달려드는 장면에서는 돈키호테 특유의 광기가 절정에 달하는데요. 읽다 보면 실소와 탄식이 번갈아 나와 묘한 비애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신경과 의사가 된 후 다시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돈키호테는 광인이 아니라 루이소체 치매 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되는 특성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들이 많겠지만 루이소체 치매는 이름부터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질환은 이름 그대로 루이소체가 신경세포에 쌓여있는 병리 소견이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 루이소체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파킨슨병과 비슷하게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뭉치는 것입니다. 이 질환은 기억력이 주로 손상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좀 다르게 주의 집중력이나 집행기능, 시지각 장애 등이 주로 나타나고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는 증상의 동요가 관찰되며 아주 뚜렷한 시각적인 환각이 반복되거나 파킨슨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단순히 치매 증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자 상태의 변화도 많아 진단이 쉽지 않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루이소체 치매가 과연 돈키호테의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터이니 의사의 관점에서 가장 최근에 정리된 진단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진행성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소설 속 돈키호테는 한적한 시골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던 도중
갑자기 정상적이고 평온한 생활을 뒤로하고 세상의 악을 물리치러 모험을 떠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부터가 굉장히 판단력이 저하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기사로 보기에 상당히 허름한 행색을 갖추고도 이상함을 못 느끼고 상인들이나 동네 소년에게 쓸데없는 일장 연설을 하고 동네 농부의 딸을 공주라 여기는 등 인지기능이 정상이라면 하기 힘든 행동을 지속해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기능의 동료가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소설 속에서야 전반적으로 이상행동을 많이 보이는 돈키호테이지만 중간중간 그가 말하는 대사들은 굉장히 잘 정리되고 훌륭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가정부나 조카 그리고 친구들이 돈키호테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에 대한 묘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뚜렷하고 반복적인 시각적 환각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 환각은 소설의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인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고 돌진하는 장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산초가 풍차를 어찌 거인으로 착각하느냐고 성토해보지만 돈키호테는 마법사가 풍차를 거인으로 변신시켰다고 이야기하며 기어이 돌진합니다. 물론 결론은 풍차에 부딪혀 처참하게 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이외에도 돈키호테는 이발사가 뒤집어 쓴 롯데아를 황금 투구로 착각하고는 칼을 휘두르며 투구를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잠을 자다 깨서는 포도주 자루를 베어버리고 거인의 목을 잘랐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명의 목동이 끄는 양떼를 수만의 군사로 보고 양떼를 학살하기도 하는 기행을 보여 환시와 착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의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설을 보면 돈키호테는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으면서 검을 들고 휘두르며 거인과 싸우는 행동을 보인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꿈을 꾸는 렘 수면 중에 꿈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동작들을 보이는 경우에는 렘 수면 행동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루이소체 치매 환자의 경우 40% 정도에서 렘 수면 행동장애를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돈키호테의 루이소체 치매 진단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이소체 치매의 진단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기에 돈키호테 이야기를 루이소체 치매 환자의 기록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풍자적으로 표현된 돈키호테의 기행들이 현대의학의 눈으로 볼 때는 해석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치매는 인간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지만 돈키호테의 기행은 뇌신경의 퇴행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로부터의 퇴행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이기에 더 씁쓸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책은 이상한 나라의 모자장수는 왜 미쳤을까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다시 읽는 세계의 고전이란 글이 제목과 함께 이 책 표지에 있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린 글을 들으시면서도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신경과 의사이자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동화 등의 이야기들을 의사의 시각으로 해석한 글을 쓰고 계신 분이라고 하네요. 이 책에도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켈트 신화, 에드거 알렌 포의 추리소설 등등 정말 누구나 다 한 번쯤 듣고 읽었을 그런 이야기들을 시대적 배경과 인물들의 특이한 증상 등을 통해 의사로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과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그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던 인물들의 특이한 행동들에 이런 이유들이 내포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저자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즐겁지만 의사로서 이야기를 진찰하는 과정 역시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그 즐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 다른 이들과 나누고픈 여러분만의 즐거운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